네, 반갑습니다. 질문회계 시작하겠습니다. 1장부터 총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14장인 주당이익은 패스하고 말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문제랑 계산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파트는 말 문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단 말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 계산 문제 보는 식으로 재무회계 파트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재무제표와 개념체계부터 보겠습니다. 옆에 적혀져 있는 숫자는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당 장에서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해당 장의 중요도를 나타내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 문제를 진행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녹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녹색은 기출되진 않았지만 기출될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녹색으로 칠해놨고요. 보라색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기출된 거, 빨간색은 여러 번 기출된 문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회계의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색칠 안 된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대충 목차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체계 의, 개념체계 목적, 개념체계의 위상과 국제회계 기준의 관계에서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자, 개념체계의 위상입니다. 이거 개념체계의 위상과 국제회계 기준과의 관계인데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이 우선하지 않아요. 개념체계는요. 그리고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거고요. 세계경제에서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회계 기준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회계 투명성의 기여, 수탁 책임 정보의 제공, 경제적 효율성의 기여입니다.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예요. 자, 개념체계 구조 한번 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이익의 측정과 자본유지 개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질적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큰 틀만 볼게요.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으로 나뉩니다. 목적적 합성에는 세 가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있고요. 표현의 충실성에는 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는 서술이 있습니다. 자,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적시성에는 오답으로 중립성을 많이 거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립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적시성이 있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그다음 이익 측정과 자본유지 개념 있는데, 자, 명목 재무 자본유지, 불변 구매력 재무 자본유지, 실물 자본유지로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자, 일단 밑에 가서 자세히 볼게요.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형성과 한계 있습니다. 지금 목적과 보고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인데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주요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영자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자, 그 외에 나와 있고요. 여기 주요 정보 이용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입니다. 자, 규제기관이나 일반 대중과 같은 기타 정보 이용자들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이러한 기타 집단을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있습니다. 자,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랑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자, 그리고 경제적 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변동에 관한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 그다음 재무 성과와 이외로 인한 변동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은 발생기준 회계를 반영하고요. 포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건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게 돼요. 재무성과 이외에 인한 변동은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업의 재무성과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재무성과와 이외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경제적 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유용성과 한계입니다. 유용성에는 이렇게 주요 정보 이용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하고요. 경영진은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계 보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고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소설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합니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하게 돼요. 주요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됩니다.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요. 주요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인데요.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요.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재무정보에 근거해서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주요 정보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겁니다.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만 적용되고요. 그 밖의 방법으로는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됩니다. 구성 중에 포괄적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정보의 원가보다 재무정보의 효율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정보 작성을 위한 원가보다 그 정보의 효율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재무정보를 작성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죠. 근데 그 전문가의 비용이 너무 크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아무리 유용해도요. 근본적 질적 특성 같이 보겠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절차가 있고요.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둘째, 이용 가능하고 충실히 표현될 수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게 될 그 현상에 대한 정보의 유용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정보가 이용 가능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돼요.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차선의 목적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 적용 절차에만 이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목적적 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념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있는데요. 예측가치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 없습니다. 확인가치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돼서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정보가 과거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중요성 볼게요.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회계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1,000원과 상대방의 1,000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회계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해서요. 이루어지는 주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적 합성에서 체크할 사항 3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은 계층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보다 우선합니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들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측가치가 있어도 목적적합하고요. 확인가치가 있어도 목적적합합니다. 이 둘 모두가 있어도 목적적합합니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현의 충실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념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해서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충실한 표현은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지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는 서술로 나뉘어집니다. 완전성에는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이거 숙지해 주세요. 중립성에는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되고요.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과 수익의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산이나 수익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칭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자산이나 수익을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아니나 특정 회계 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 없는 서술에 대해서 볼게요. 사용된 절차의 선택과 적용의 절차상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아요. 추정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념으로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정보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적용 절차는 그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는 순서가 있었죠. 자,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중에서 비교 가능성 먼저 보겠습니다.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일관성은요.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자, 새로운 회계 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이나 표현 충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소될 수도 있어요. 비교하기 위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고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요. 비교 가능성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검증 가능성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란.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 점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원 이런 식으로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이 있는데요. 직접 검증은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고요.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또는 그 밖의 기법의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습니다. 적시성에서 보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래된 것일수록 보통은 유용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을 잃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보가 이용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일부 현상은 본래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일반 목적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과 제공하는 정보 볼게요. 자, 보호기업의 경제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합니다. 보호기업에 유인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구분되어 나와 있죠.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보고에서는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다는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가정.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거고요. 자, 계속기업으로 보는 거죠.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호기간 말로부터 향후 11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계속기업은 4가지 회계 처리의 근간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무제표 채택에 관한 관점, 보호기업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닌 보호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보호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을 말합니다. 보호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고요. 2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타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연결재무제표, 비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말하고요. 비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결합재무제표는 보호기업이 지배, 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2 이상의 실체들로 구성된 그 보호기업의 재무제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 요소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산의 정의와 요건, 개념 보겠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자산의 정의와 요건 중에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산의 요건 보면요. 현재 권리의 존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잠재력, 그리고 통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권리의 존재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권리들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요. 권리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원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기업이 발행한 후에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경제적 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고기업이 2 이상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들 중 하나가 발행하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한 경제적 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제한화 용역은 제공받은 즉시 소비됩니다. 이러한 제한화 용역에 창출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는 기업이 제한화 용역을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 각각은 별도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회계 목적상 관련되어 있는 여러 권리가 단일 자산인 단일 회계 단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적으로 경제적 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집합을 물리적 대상으로 기술하며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잠재력 관해서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임을 말합니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현재의 잠재력에서도 도출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고요.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닙니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이 자산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출이 없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통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는 사용 지시권이 있고 효익 획득권이 있습니다. 효익 획득권에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입돼야 합니다. 자,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